2022년 11월 5일 새벽 4시 17분이었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골목 안쪽 50년이 넘은 어물전 영진수산의 셔터 아래로 검붉은 무언가가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처음에 그것을 본 사람은 새벽 배송을 위해 자전거를 끌고 골목을 지나던 신문 배달원 72살의 박노인이었다. 박노인은 잠시 멈춰서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살얼음이 살짝 낀 새벽 공기 속에서 그 액체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속도로 골목의 낮은 쪽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박노인은 처음에는 그것이 어물전에서 흔한 핏물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액체에서 풍기는 냄새는 생선의 그것이 아니었다. 사람의 피였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셔터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셔터는 잠겨 있지 않았다. 안에서 살짝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였다. 박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섰다. 10초쯤 흘렀을까. 셔터 너머의 그 가쁜 숨소리가 천천히 잦아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박노인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러나 그가 누른 번호는 112가 아니었다. 박노인은 오래된 종이 쪽지에 적힌 번호 하나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눌렀다. 마포구 합정동에 자리한 강역탐정사무소의 직통번호였다. 박노인의 막내딸이 7년 전 길에서 사라진 뒤 한 달 만에 강혁의 도움으로 살아 돌아왔다. 그 이후로 박노인의 지갑 안에는 늘 그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다. 평생 한 번쯤은 다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 일이 오늘 새벽 이렇게 닥쳐올 줄은 박노인도 미처 알지 못했다. 신호가 2번 울리자 사무소에 야간 당직을 서던 조수 나정희가 전화를 받았다. 네, 강역 탐정사무소입니다. 박노인은 갈라진 목소리로 짧게 말했다. 여기 경동시장 영진수산 앞입니다.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에 누군가 있어요.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강 총경님께, 강 탐정님께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새벽 4시 23분 합정동의 50층 빌딩 꼭대기에서 강혁 탐정사무소의 비상등이 켜졌다. 강혁은 셔츠 단추를 채우며 이미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고 있었다. 강혁의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가 비상등의 붉은빛에 잠시 비쳤다. 강혁은 짧게 한마디를 던졌다. 정희야, 애나 씨에게 연락해라. 그리고 태풍 형님께도 차는 내가 직접 몰겠다. 나정희는 짧게 답했다. 네, 탐정님. 5분 안에 모두 연결하겠습니다. 새벽 4시 42분 강혁의 최고급 승용차가 경동시장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강혁은 박노인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박노인은 어물전 셔터 앞에서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강혁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혁은 박노인의 어깨를 한번 두드린 뒤 셔터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다. 어물전 안의 형광등은 2개 중 하나만 켜져 있었다. 그 흐릿한 빛 아래 한 남자가 어물전의 콘크리트 바닥 위에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남자의 손에는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다. 강혁은 무릎을 굽혀 남자의 경동맥을 짚었다. 맥은 없었다. 그러나 손끝의 온기는 아직 남아 있었다. 사망한 지 10분 남짓이었다. 강혁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형사 시절의 버릇대로 현장을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의 순서로 천천히 훑었다. 있는 것은 가지런히 정리된 생선 진열대와 그 위에 어울리지 않게 놓인 한 권의 두꺼운 장부였다. 없는 것은 어물전 주인이 새벽마다 사용하는 작업용 칼이었다. 칼걸이 자리만 비어 있었다. 어색한 것은 시신 옆에 놓인 작은 종이상자 하나였다. 종이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흰 명주 한 폭이 들어 있었다. 어물전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새벽 4시 55분 이에나가 도착했다. 송태풍 박사도 거의 같은 시각에 도착했다. 11월의 새벽바람이 시장 골목으로 차갑게 밀려들고 있었다. 어긋난 새벽 시장의 살인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영진수산의 주인은 71살의 김영진이었다. 강혁은 박노인으로부터 그 이름을 들었다. 김영진은 경동시장에서 40년 가까이 어물전을 운영해온 사람이었고 시장 상인회의 부회장이기도 했다. 한편 어물전 바닥에 쓰러져 죽어있던 사람은 김영진이 아니었다.
이해나가 시신의 지갑에서 운전면허증을 꺼내 확인했다. 탐정님, 사망자의 이름은 한성도, 1972년생 50살이에요. 직업란이 비어 있어요. 지갑에 명함은 없지만 안쪽 포켓에서 출입증이 한 장 나왔어요. 도시환경개선공사, 강북권 재개발 추진단 외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도시환경개선공사라는 이름은 강혁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강북권의 노후시장 일대를 대대적으로 재개발하는 사업, 그 사업의 주관 기관이었다. 경동시장 역시 그 재개발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나온 터였다. 이에 나는 멸균 장갑을 낀 손으로 시신의 손을 천천히 펼쳤다. 한성도가 마지막까지 꼭 쥐고 있던 종이 쪽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쪽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거칠게 흘려 쓴 글씨였다. 시장을 죽인 자 시장에서 죽으리라. 송태풍 박사가 시신을 살핀 뒤 짧게 말했다. 강 탐정, 쌓이는 자상입니다. 왼쪽 옆구리에 깊은 자상이 한 군데 거의 동시에 등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정확하게 신장동맥을 찌른 일격이에요. 한 번의 찌름이고 망설인 흔적이 없어요. 이 정도의 정확도는 사람의 몸 구조를 잘 아는 자의 솜씨입니다. 한밤중에 어물전 주인이 휘두를 수 있는 솜씨는 아닙니다. 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물전 안쪽의 좁은 사무공간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 안에는 낡은 책상 하나와 책상 위에 놓인 한 권의 두꺼운 장부가 있었다. 강혁은 손수건으로 손을 감싼 채 장부를 펼쳤다. 장부에는 경동시장 상인회의 10년치 회계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김영진의 손글씨로 보이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2022년 11월 5일 오늘 밤 그 사람을 만난다. 더는 미룰 수 없다. 강혁은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김영진은 어디로 갔는가? 한성도는 왜 이곳에서 죽었는가? 그리고 종이 쪽지의 그 문장은 누구의 손에서 누구에게로 향한 것이었는가? 새벽 5시 12분 영진수산의 셔터 앞으로 경찰차가 들어섰다. 강혁은 형 강민혁에게 짧게 연락을 넣어둔 터였다.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였지만 동대문경찰서 강력반장과는 오래 호흡을 맞춰온 사이였다. 사건의 초기 현장 보존과 정식 입회에 한해 강혁 일행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강민혁이 절차를 정리해 두었다. 강력반장은 강혁을 보자마자 짧게 인사했다. 강 총경님, 강 검사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같이 봅시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이 트기 직전의 시장 골목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멀리서 첫 새벽 상인의 발걸음 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다. 시장은 곧 잠에서 깨어날 것이고 그 안에서 일어난 살인의 그림자는 곧 시장 사람들 모두의 일상 위로 짙게 드리워질 것이었다. 2022년 11월 5일 오전 7시 40분 경동시장의 본 골목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그러나 영진수산 앞만은 폴리스라인이 둘러쳐진 채 시간이 멈춰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강력반의 협조를 받아 시장 상인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시장 상인회장은 68살의 정필재였다. 정필재는 강혁을 보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강 탐정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영진 부회장은 정말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 양반이 어물전을 비우고 사라질 사람이 아닙니다. 40년을 그 자리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해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회장님, 한성도 자문위원이 누구인지 시장 상인분들은 모두 아셨나요? 정필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지요. 그 사람이 작년부터 시장 일대를 들락거리며 재개발 보상안을 우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조건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시장 상인 절반에게는 좋은 조건을 약속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헐값을 제시했어요. 시장 사람들을 둘로 갈라놓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손에 시장이 갈라졌습니다. 강혁은 천천히 물었다. 회장님, 그 갈라진 두 쪽 중에서 김영진 부회장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정필재는 한참 동안 강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겁게 말했다. 헐값 쪽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헐값이었어요. 그런데 김 부회장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게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리고 다른 헐값 상인들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성도가 가장 미워한 사람이 김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부회장이 가장 미워한 사람도 한성도였습니다. 이에 나는 노트북에 빠르게 기록을 남기며 강혁에게 작게 말했다. 탐정님, 표면적으로는 김영진 부회장이 유력 용의자예요. 그런데 어딘가 어색해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어물전 주인이 자기 가게의 셔터를 열어둔 채로 도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0년 장사꾼의 본능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둘째, 만약 김영진이 한성도를 죽였다면 흉기는 어물전의 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칼거리 자리만 비어 있을 뿐 흉기는 현장에 없습니다. 자기 가게의 칼로 자기 가게에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 칼을 굳이 가져가서 도주한다는 것도 어색합니다. 이에 나는 손가락을 가볍게 입가에 댔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서 저는 김영진 부회장이 목격자일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살인자가 아니라요. 강혁은 이해나의 옆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강혁은 늘 이해나가 한 발 앞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한 발의 차이가 사건마다 얼마나 큰 의미를 만들어내는지도 알고 있었다. 강혁은 가만히 말했다. 애나 씨,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영진은 도망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끌려갔거나 스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단서가 될 겁니다. 상인의 사무실 벽에는 시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다. 1980년대 초의 경동시장 모습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영진이 어물전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강혁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 시장에서 4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오전 9시 17분 사무소로 돌아온 일행은 회의실에 모였다. 송태풍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 탐정, 시신의 옷에서 흥미로운 섬유 한 가닥이 검출되었습니다. 한성도의 코트 안감에 묻어있던 것인데 일반적인 의류 섬유가 아닙니다. 화재 진압복에 사용되는 특수 방염 직물의 일종이에요. 게다가 그 섬유에서 미세한 양의 디젤 그을음이 함께 검출되었습니다. 한성도가 죽기 직전 몇 시간 안에 화재가 있던 장소 혹은 디젤 차량이 운행되던 공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나가 노트북을 강혁조로 돌렸다. 탐정님, 2021년 12월 13일, 그러니까 11개월 전이에요. 경동시장 인근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로 2명이 사망했고 사고 원인은 노후 전기 배선의 합선으로 결론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창고의 명의자가 흥미로워요. 한성도가 외부 자문위원으로 있는 도시환경개선공사 산하시행사예요. 그리고 화재로 사망한 두 사람은 모두 경동시장의 헐값 상인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던 분들이에요. 강혁은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러니까 11개월 전에 그 화재가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이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더 흥미로운 건 그 화재 직후 시장의 헐값 상인 명단에 있던 사람들 중 5명이 보상안에 합의했어요. 무서워서 합의한 거예요.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도 모른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강혁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끝내 합의하지 않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김영진 부회장이군요. 이해나는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송태풍 박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성도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가 있습니다. 통신사 협조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어젯밤 새벽 3시 42분, 그러니까 사망 직전 약 30분 전에 통화한 번호입니다. 발신자 명의는 이름 없음으로 등록된 대포 휴대전화예요. 그런데 그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 신호가 영진수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150m 떨어진 지점입니다. 시장 골목 안의 한 자리예요.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자리, 지금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해나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가방을 챙겼다. 사무소를 나서기 전 이해나는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아 강혁에게 건넸다. 탐정님, 아침부터 한 모금도 안 드셨어요. 차 안에서라도 드세요. 강혁은 작게 웃었다. 애나 씨, 늘 한 발 빠르시군요. 이해나는 둥근 안경 너머로 강혁을 바라보았다.
한 발 빠르지 않으면 탐정님 옆에 못 서요. 이해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살짝 시선을 돌렸다. 강혁은 그 말을 잠시 곱씹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늘 한 걸음의 거리, 아주 가까우면서도 결코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그 거리를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을 깨려들지 않았다. 적어도 오늘은. 오전 11시 4분, 일행은 다시 경동시장으로 향했다. 한성도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발신자의 위치 신호가 잡힌 곳은 시장의 가장 안쪽 골목, 옛 곡물전으로 불리는 좁은 구역이었다. 한때 곡물 상회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이 폐점한 채 셔터를 내리고 있는 거리였다. 이에 나는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웠다. 무인 정찰 드론 한 대를 작게 띄워 골목의 모든 출입구를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송태풍 박사는 사무소의 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다. 강혁은 골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좁은 골목, 낮은 처마, 어긋난 담장. 강혁은 그런 곳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사람이었다. 강혁은 골목 안쪽의 세 번째 점포 앞에서 멈춰 섰다. 셔터가 절반쯤 내려져 있었고 그 안쪽 어둠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한 번 움직였다. 강혁은 천천히 그쪽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순간 셔터 안쪽에서 누군가 튀어나왔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였다. 남자는 강혁을 가볍게 밀치고는 골목 안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강혁은 잠시 비틀거렸지만 곧 몸을 바로잡고 그 뒤를 쫓았다. 골목은 미로처럼 갈라지고 또 갈라졌다. 두 갈래, 세 갈래, 막다른 길과 통하는 길. 일반인이라면 10초도 못 가 길을 잃을 만한 골목이었다. 그러나 강혁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강혁의 머릿속에서 시장의 지도가 입체적으로 펼쳐졌다. 골목의 경사, 담장의 높이, 처마의 각도, 그 모든 것을 통해 강혁은 남자가 향할 다음 위치를 한 걸음 먼저 예측했다. 이에 나는 차로 돌아가 동시에 시장 외곽을 돌았다. 무인 정찰 드론의 영상을 통해 이에 나는 남자의 도주 경로와 강혁의 위치를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보고 있었다. 이에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강혁의 무선 이어폰에 한마디 한마디 정확하게 길을 안내했다. 탐정님, 다음 갈림길에서 왼쪽이에요. 그 다음은 직진 12m,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셔터 옆 좁은 통로로 빠지세요. 통로 끝에서 남자와 마주칩니다. 강혁은 그대로 움직였다. 통로 끝에서 강혁은 남자의 앞을 정확하게 가로막았다. 남자는 멈춰 섰다. 그러나 곧 품속에서 작은 칼 하나를 꺼냈다. 강혁은 침착하게 한 걸음 물러섰다. 무술 유단자의 자세였다. 그 칼, 자네 것이 아니지. 영진수산에서 가져온 칼이지.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칼날에는 어물전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칼의 특유의 손잡이,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강혁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자네가 한성도를 죽였나? 아니면 누군가의 명령으로 그 칼만 옮겼나? 남자는 한참 동안 강혁을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칼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강혁은 차분하게 말했다. 손을 떨고 있군. 자네는 사람을 죽인 사람의 손이 아니야. 자네는 심부름을 한 사람이지. 누군가 자네에게 그 칼을 가져다 버리라고 했을 거야. 그렇지. 남자는 천천히 칼을 내렸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청년이었다. 청년의 손등에는 거친 노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칼을 가지고 골목 끝에 그 점포에 두고 가라고 했어요. 그게 다예요. 이에나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왔다. 이에나는 청년의 얼굴을 가만히 살피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청년은 작게 답했다. 이재호, 28살이에요. 시장 안에 한 청과상에서 일해요. 한 달에 150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어제 누가 저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그냥 새벽에 그 칼을 받아서 그 점포에 두고 가라고. 진짜 그게 다예요. 강혁은 이재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재호 씨, 자네에게 그 부탁을 한 사람의 얼굴을 봤나? 이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얼굴은 못 봤어요. 마스크에 모자에 다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나요. 그 사람 손목에 응급의료라고 적힌 흰색 밴드가 채워져 있었어요.
새 것이 아니라 며칠 된 듯한 헐어있는 밴드였어요. 응급의료 밴드. 강혁과 이해나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 그 사람이 최근 어느 응급실에 다녀온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오후 1시 22분 사무소로 돌아온 일행은 송태풍 박사와 함께 다시 회의실에 모였다. 송태풍 박사는 이미 응급의료 밴드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두고 있었다. 강 탐정 흰색 응급의료 식별 밴드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에게도 채워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 식별이 필요할 때예요. 그리고 이재호 씨가 본 밴드의 색상과 형태로 보아 강북권의 한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 병원의 응급실에 지난 이틀간 출입한 사람들의 명단을 강 검사님께 협조 요청해 두었습니다. 오후 2시 5분 강민혁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강혁은 형의 전화를 즉시 받았다. 형 명단 나왔어? 강민혁은 짧게 답했다. 혀가 명단 보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다. 그 명단 안에 도시환경개선공사의 외부 자문위원이 한 명 더 있어. 한성도의 동료다. 이름은 윤병주. 53 토목공학 박사야. 윤병주가 어제 새벽 1시쯤 그 병원 응급실에서 단순 외상 치료를 받았다. 넘어져서 손등을 찢었다는 자기 진술이지. 그런데 그 외상의 위치와 모양이 칼을 휘둘렀다가 손잡이에 맞은 자가 흔히 입는 외상과 흡사하다고 응급실 의사가 진료 기록에 작게 메모해 놓았다. 강혁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형, 윤병주.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강민혁은 잠시 자료를 확인하더니 답했다. 혀가, 윤병주는 지금 도시환경개선공사본부에 출근해 있다. 평소처럼 회의 일정도 잡혀 있어. 그런데 한 가지 회의 일정 사이에 1시간짜리 외부 일정이 비어 있어. 오후 4시부터 5시. 위치는 비공개야. 강혁은 짧게 답했다. 형, 그 외부 일정의 동선 우리가 합법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게 해줘. 그리고 그 동선 끝에 김영진 부회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강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혀가, 알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해라. 무리하지 마라. 너는 이제 형사가 아니라 탐정이다. 선을 지켜라. 강혁은 작게 웃었다. 형 알았어. 선은 지킬게. 다만 그 선 안에서 끝까지는 갈게. 오후 3시 47분 강혁과 이해나는 윤병주의 차량이 본부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추적을 시작했다. 사무소에 무인 승용차 한 대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윤병주의 차를 자동 추적했다. 윤병주의 차는 도심을 빠져나가 강북구의 한 외곽으로 향했다. 차는 오래된 폐자재 야적장 안으로 들어섰다. 야적장 한쪽에는 컨테이너 사무실이 한 채 서 있었다. 이해나는 무인 정찰 드론을 띄워 컨테이너 사무실의 천창을 통해 내부 영상을 확인했다. 컨테이너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윤병주였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의자에 결박된 채 고개를 떨군 노인이었다. 김영진이었다. 강혁은 짧게 결단했다. 애나 씨, 지금 들어갑니다. 형에게 즉시 알려주세요. 김영진 씨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오후 4시 17분 강혁이 컨테이너 사무실의 문을 발로 차며 안으로 들어섰다. 윤병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윤병주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컨테이너 안은 좁고 더러웠다. 김영진은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강혁이 들어서는 순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김영진의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또렷했다. 윤병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누구요? 누군데 함부로 들어와요. 강혁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며 답했다. 강혁 탐정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윤병주 박사님, 한성도 자문위원이 어젯밤 새벽 4시경 영진수산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직전 박사님은 응급실에서 손등의 외상을 치료받으셨더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사님은 한성도를 죽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성도가 죽기 직전에 박사님과 다툰 그 다른 누군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윤병주는 잠시 강혁을 노려보다가 천천히 어깨를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김영진 쪽을 한번 바라본 뒤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나는 한성도를 죽이지 않았소.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을 보고도 막지 않았소. 그것은 내가 인정하는 죄요.
강혁은 천천히 김영진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김영진은 한참 동안 강혁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 탐정님이 와주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한성도가 죽기 직전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영진 형님, 강혁 탐정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세요. 그분만이 이 시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강혁은 놀란 표정으로 김영진을 바라보았다. 한성도가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까? 김영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성도는 처음에는 정말로 시장 사람들을 갈라놓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요. 그러나 작년 12월에 그 창고 화재, 두 분이 돌아가신 그 화재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한성도는 그날 이후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을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시장을 지키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의논한 사람이 바로 나, 김영진이었습니다. 윤병주는 천천히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강혁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 작년 화재의 진짜 원인, 화재 직전 그 창고에 누가 출입했는지, 그리고 그 화재 이후 시장의 보상안이 어떻게 헐값으로 조작되었는지. 한성도와 김영진 부회장이 지난 11개월 동안 모은 모든 자료요. 강혁은 봉투를 받아 펼쳤다. 그 안에는 사진과 출입 기록, 회계 자료, 그리고 한 통의 녹음 파일 사본이 들어있었다. 녹음 파일에는 도시환경개선공사의 한 고위 임원이 시행사 사장에게 시장 상인 두억 정도는 처리해도 좋다. 다만 흔적은 남기지 마라라고 지시하는 음성이 또렷이 담겨 있었다. 강혁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강혁은 형사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그 잔인한 진실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한 사람이었다. 작년 12월에 그 창고 화재로 돌아가신 두 분에게는 각자의 가족과 일생과 시장이 있었다. 그것이 단 하룻밤 만에 누군가의 두억 정도는 처리해도 좋다라는 한마디로 사라진 것이었다. 강혁은 김영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부회장님, 한성도 씨를 직접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영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시행사 사장이 보낸 청부업자였습니다. 어젯밤 새벽 3시 42분 한성도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시장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어물전에서 만나자고. 나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물전에 도착하기 직전 청부업자가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한성도는 청부업자의 칼에 찔리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종이 쪽지 한 장에 글을 적었어요. 시장을 죽인 자, 시장에서 죽으리라. 그것을 자기 손에 꼭 쥐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강혁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부회장님은 그 모든 장면을 보셨군요. 김영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부업자가 나를 알아채기 전에 본능적으로 어물전 뒤편의 좁은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청부업자는 시장 안에서 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시장의 가장 안쪽 옛 곡물전 거리의 한 폐점포 안에 몸을 숨겼고 거기서 우연히 윤병주 박사를 만났습니다. 윤 박사도 한성도가 살해된 사실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윤병주가 작게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나는 부끄럽게도 김 부회장님을 잠시 이곳으로 옮긴 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소. 시행사 사장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내 안위를 보전할 것인가, 아니면 한성도가 마지막에 남긴 말을 따라 강혁 탐정에게 갈 것인가.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던 차였소. 강 탐정이 들어선 그 순간 사실 나는 안도했소. 결단을 내려준 셈이지. 오후 5시 4분 강혁의 무선 이어폰에 강민혁의 목소리가 들어왔다. 혀가 시행사 사장 신병 확보 영장 발부됐다. 청부업자도 동시에 추적 중이다. 너희가 확보한 그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다. 잘했다. 강혁은 짧게 답했다. 형, 고마워.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 청부업자가 김영진 부회장의 위치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시점을 누군가 추적했다면 그쪽 사람들도 곧 이쪽으로 올 거야. 강민혁이 짧게 답했다. 혀가 즉시 그 자리에서 이동해라. 가장 가까운 안전 가옥의 위치를 보냈다. 오후 5시 17분
강혁 일행이 컨테이너 사무실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 야적장 입구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내 셋이 곧장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강혁은 즉시 김영진과 윤병주를 무인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옮겼다. 이해나가 운전석에 앉았다. 이해나의 운전 솜씨는 사무소 안에서 단연 최고였다. 탐정님, 정문은 막혔어요. 야적장 뒤편에 비포장 도로로 빠집니다. 16초 안에 빠져나갑니다. 강혁은 짧게 답했다. 애나씨, 부탁합니다. 차가 비포장 도로 위에서 거칠게 흔들렸다. 김영진은 차 뒷좌석에서 작게 신음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윤병주는 두 손으로 서류 봉투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검은 승합차가 뒤에서 따라붙기 시작했다. 두 차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했다. 이에 나는 무인 정찰 드론을 즉시 추가로 띄워 전방 1km의 도로 상황을 확인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탐정님, 전방 400m 지점에 폐교가 있습니다. 폐교 정문은 자동 잠금 게이트예요. 사무소에서 원격으로 게이트를 열 수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닫으면 추격차는 진입할 수 없어요. 동시에 우리가 폐교 뒷문으로 빠지면 추격차는 정문에서 우회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안전가옥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어요. 강혁은 짧게 답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갑시다. 차가 폐교 정문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 게이트가 자동으로 닫혔다. 뒤따라오던 검은 승합차는 게이트 앞에서 급정거했다. 이에 나는 폐교의 운동장을 가로질러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다시 일반 도로 위로 차가 올라섰다. 이에나의 운전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강혁은 백미러로 이에나의 옆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에나의 둥근 안경 너머의 눈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오후 5시 52분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강민혁이 미리 보내둔 검찰 수사관 5명이 안전가옥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김영진과 윤병주를 안전가옥 안에 인도한 뒤 강혁과 이해나는 잠시 차 앞에 함께 섰다. 이해나는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새로 끓여 담은 따뜻한 차였다. 탐정님, 한 모금 드세요. 아까 한 모금도 못 드셨어요. 강혁은 보온병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한 모금을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흘러내려갔다. 강혁은 작게 웃었다. 애나씨, 정말로 한 발 빠르시군요. 이해나는 잠깐 시선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강혁을 바라보았다. 탐정님, 한 가지만 여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해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아니에요. 다음에 사건이 다 끝난 뒤에요. 강혁은 잠시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애나씨, 다음에요. 천천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전가옥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11월의 늦은 오후, 햇살이 짧게 기울고 있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말이 있었지만 그 말은 오늘 저녁이 아니라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어떤 다른 저녁에 흘러나올 말이었다. 2022년 11월 5일 밤 8시 4분 사무소의 일행이 다시 모였다. 검찰의 수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민혁은 시행사 사장을 그날 저녁 7시에 긴급 체포했다. 청부업자도 체포되어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환경개선공사의 그 고위 임원이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두어 정도는 처리해도 좋다라고 말한 그 사람은 아직 체포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나는 회의실의 화면에 한 사람의 사진을 띄웠다. 도시환경개선공사의 부사장 최영석, 58살, 토건 분야의 베테랑이자 정관계에 두터운 인맥을 가진 사람이었다. 탐정님, 최영석 부사장이 오늘 밤 9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에요. 행선지는 두바이. 두바이에서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까다로워요. 만약 그가 그곳에 도착하면 다시 데려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요. 강혁은 시계를 보았다. 시각은 8시 7분이었다.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적어도 40분이 걸렸고 출국 게이트가 닫히기 전 그를 막아야 했다. 강민혁이 화면에 등장했다. 강민혁은 검찰청 회의실에 있었다. 혁아, 출국 금지 조치는 이미 청구해 두었다. 그런데 최영석은 이미 외교적 면책 특권을 주장하면서 빠져나갈 준비를 마쳤어. 우리가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그가 게이트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장을 직접 집행해야 한다. 한 발이라도 늦으면 끝이다. 강혁은 짧게 답했다. 형, 우리 헬기로 갑니다. 옥상 헬리포트에서 바로 송태풍 박사가 빠르게 헬기 준비에 들어갔다. 사무소 옥상에는 사건 발생 시 즉시 운용할 수 있는 소형 헬기가 한 대 대기 중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헬기에 탑승했다. 강민혁도 검찰청 옥상에서 별도의 헬기로 이동해 인천공항에서 합류하기로 했다. 밤 8시 42분 인천공항 출국장 앞이었다. 최영석은 1등석 라운지로 향하는 길목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빠르게 걷고 있었다. 강혁은 출국장의 한 모퉁이에서 최영석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민혁이 영장과 함께 검찰 수사관 2명을 대동하고 강혁의 옆에 섰다. 최영석 부사장님,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영석은 한참 동안 강민혁의 얼굴을 그리고 강혁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차갑게 웃었다. 시장의 늙은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 시장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해봐야 내가 한 달에 굴리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강혁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다. 최 부사장님, 시장의 늙은이 하나라고요. 그 한 사람의 평생이 40년이었습니다. 그 옆 점포의 사장님도 40년이었고 그 옆 점포의 어머니도 50년이었습니다. 그 모든 40년과 50년이 모여 그 시장이 되었습니다. 부사장님이 한 달에 굴리는 돈은 그분들의 40년과 50년에 비길 수 없습니다. 최영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내밀었다. 강민혁의 수사관이 그 손에 수갑을 채웠다. 출국장의 형광등 불빛이 그 수갑에 차갑게 비쳤다. 2022년 11월 7일 새벽 5시 40분, 사건이 매듭지어진 이틀 뒤의 아침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다시 경동시장에 와 있었다. 영진 수산의 셔터는 그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올라가 있었다. 김영진은 안전가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자신의 어물전으로 돌아왔다. 한 가지 변한 것은 어물전의 벽 한쪽에 작은 액자가 새로 걸렸다는 점이었다. 액자 안에는 한성도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김영진은 강혁과 이해나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탐정님, 박사님, 사례비라는 게 너무 부끄러울 만큼 적은 액수입니다만 저희 시장 상인들이 한 사람씩 보태어 모은 돈입니다. 받아주세요. 강혁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김영진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부회장님,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김영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강혁을 바라보았다. 말씀하세요, 탐정님. 강혁은 천천히 말했다. 작년 12월에 그 화재로 돌아가신 두 분의 유가족이 계시지요. 그분들의 자녀분들 중에 아직 학업 중인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돈은 그 자녀분들의 학업에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사무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 탐정사무소는 그렇게 운영되는 곳입니다. 김영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는 천천히 봉투를 다시 받아들었다. 탐정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해나는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해나는 강혁이 왜 탐정 일을 그토록 사랑하는지, 그리고 왜 강혁이 그렇게도 부유한 사람이면서도 매번 의뢰비를 거의 받지 않는지 새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강혁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사람이 아니었다. 강혁은 사건 이후의 사람들, 그러니까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그 사람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는 사람이었다. 새벽 6시 12분 시장의 골목에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시장의 상인들이 하나둘 셔터를 올렸다. 어물전 옆 청과상의 박 여사가 큰 소리로 강혁에게 인사했다. 강 탐정님, 사과 한 봉지 가져가세요. 우리 시장 사람들이 강 탐정님 덕분에 발 뻗고 잠을 자게 됐어요. 강혁은 작게 웃으며 사과 봉지를 받아들었다. 이해나의 손에는 시장 상인들이 한 사람씩 건넨 작은 선물들이 한가득 들려 있었다. 김밥 한 줄, 따뜻한 두유 한 병, 양말 한 켤레, 손수건 한 장. 이해나는 그 모든 것을 한 손으로 안고 다른 한 손으로 강혁이 받은 사과 봉지까지 함께 들었다. 강혁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애나 씨, 너무 많이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해나는 둥근 안경을 살짝 밀어 올리며 답했다. 탐정님, 저는 저혈당이 잘 와요. 김밥은 제가 따로 받은 거예요. 강혁은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혁은 이해나의 그 엉뚱하면서도 철저한 면을 늘 좋아했다. 부검실에서도 태연하게 김밥을 먹을 수 있다고 진지하게 말하는 그 사람. 그러면서도 사건의 모든 변수를 한 발 먼저 예측하고 준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강혁의 옆에 있었다. 2022년 12월 24일, 사건이 종결된 한 달 보름 뒤의 저녁이었다. 그날 저녁 경동시장 한복판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시장의 옛 곡물전 거리 입구에 한성도를 기리는 작은 동판이 새로 걸리는 행사였다. 동판에는 단 한 줄의 글이 새겨져 있었다. 시장을 죽이려 했으나 시장을 살리고 떠난 사람. 한성도 1972년 2022년 행사에는 시장의 상인 100여 명이 모였다. 김영진은 동판 앞에서 짧은 인사말을 했다. 한성도의 유족도 함께 참석했다. 강혁과 이해나는 동판 뒤편의 작은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강민혁과 송태풍 박사, 나정희도 함께였다. 송태풍 박사는 동판을 한참참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강 탐정,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얻은 가장 큰 단서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결국 그 단서는 한 사람의 손에 마지막까지 쥐어져 있던 그 종이 쪽지였습니다. 시장을 죽인 자, 시장에서 죽으리라. 그 한 줄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강혁은 동판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태풍 형님, 그 한 줄은 사실 우리에게가 아니라 시장 사람들에게 남긴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말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강혁과 이해나는 시장의 한 분식집에 들렀다. 분식집 주인은 강혁과 이해나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김밥과 어묵 국물을 한 상 가득 차려주었다. 이해나는 김밥 하나를 입에 넣고는 작게 미소 지었다. 탐정님, 이 시장의 김밥은 정말로 맛있어요. 저혈당이 단번에 해결돼요. 강혁은 작게 웃었다. 애나 씨, 부검실의 김밥보다 맛있습니까? 이해나는 잠시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답했다. 네, 이 김밥이 더 맛있어요. 분위기가 달라요. 부검실의 김밥은 업무용이고 이 김밥은 일상용이에요. 저는 일상용을 더 좋아해요. 강혁은 한참 동안 이해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다. 애나 씨. 지난번에 하시려다 못하신 그 말씀 혹시 지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해나는 잠시 김밥을 든 손을 멈췄다. 그리고는 강혁을 바라보았다. 둥근 안경 너머의 그 차분한 눈이 잠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차분해졌다.